시인 윤동주는 평생 단 한 사람에게 누구보다 깊은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한 발 앞서 있던 사람, 동갑내기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영원한 라이벌이기도 했던 송몽규였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송몽규를 질투했듯 이 두 사람을 또 한 명이 평생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억눌린 민중을 예수처럼 따르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제야운동의 거목 문익환 목사. 1986년 그는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주가 몽규 앞에서 열등감을 느꼈고 나는 그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랐는데 그들은 가고 제일 못난 죄가 남아서 그들이 꿈꾸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살려니 숨이 찹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와 문익환, 이 세 사람은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며 유년을 함께 보냈죠. 하지만 운명은 이 세 사람을 너무나도 다르게 이끌었습니다. 한 명은 총 대신 펜을 들고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이 되려다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펜 대신 총을 들고 병든 시대를 끝내는 혁명가가 되려다가 죽었으며, 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홀로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꿈꾸었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시인과 혁명가와 목회자라는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간 세 남자. 이 영상에서는 윤동주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벗, 송몽규와 문익환의 삶을 잠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송몽규는 윤동주와 같은 해 같은 집에서 나란히 태어나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옥사했습니다. 송몽규는 1917년 9월 28일 북간도 명동촌 윤하연 장로의 집에서 태어났고,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 윤하연 장로의 집에서 태어났죠.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의 형무소에서 죽었고, 송몽규는 1945년 3월 7일 윤동주의 장례식이 끝난 그 다음 날 후쿠오카의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윤동주와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송몽규는 아버지 송창이와 윤동주의 큰고모 윤신영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어릴 때 불리던 이름 아명은 한범, 그래서 친구들도 다 한범아 하고 불렀죠. 몽규는 그가 스스로 지은 필명으로 우리말로 풀면 꿈별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진보적 가풍의 표본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할아버지는 북일학교를 세웠고, 첫째 숙부 송창비는 홍범도 부대에서 싸우다 1920년에 전사했습니다. 둘째 숙부 송창근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송창이 역시 서울에서 주시경에게 한글을 배우며 신학문을 익힌 인물이었죠. 인물이 워낙 출중해서 윤동주의 어머니가 큰 시누이였던 윤신영에게 이 사람 어떠냐고 소개했고, 결국 윤동주의 할아버지 윤하연이 혼인을 성사시킵니다. 이때부터 송창이는 윤동주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고 윤하연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명동소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송몽규가 태어난 겁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동갑내기 사촌, 그것도 5살까지 한 집살이 했기에 친구라기보다 형제에 가까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둘은 꼭 쌍둥이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8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문익환과 함께 명동소학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엔 둘이서 세명동이라는 어린이 잡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송몽규는 조숙하고 활달하고 말재주도 좋아 늘 사람들 중심에 서 있었고, 특히 문학적 소질이 남달랐습니다. 1934년 12월 은진중학교 3학년, 겨우 18살이던 소년 송몽규는 숟가락이라는 콩투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 신춘문예는 문자 그대로 등용문 중에 등용문이었죠. 이 일로 윤동주는 큰 충격과 자극을 받았고 시인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더욱 채찍질하게 됩니다. 자신이 쓴 시에 날짜를 적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송몽규의 관심은 문학보다 더 큰 지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애국지사 명의조 선생의 영향을 깊이 받은 그는 중학교 4학년이 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남경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장제스가 지원하고 백범 김구가 운영하던 비밀장교 양성기관 낙양 군관학교가 있었죠. 송몽규는 이곳에 이기생으로 입학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김구, 김원봉, 이청천 등
독립운동 세력이 파벌로 갈라져 갈등했고 결정적으로 장제스가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서 군관 학교는 해산됩니다. 1935년 10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송몽규는 이후 이용일파와 활동하다 1936년 4월 제남에서 체포됩니다. 치안유지법과 살인 혐의까지 덮어 씌워졌지만 나이가 고작 17세였기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죠. 하지만 이때부터 그는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요시찰 인물이 되어 평생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동주와 함께 연희 전문학교에 합격하며 다시 문학의 세계로 돌아오고 둘은 문학 활동을 이어가다가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반대였습니다. 반일 정신으로 똘똘 뭉친 집안의 장남이 일본으로 가겠다니 아버지가 받아들일 리 없었죠. 그때 송몽규는 칼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승낙하지 않으시면 자결하겠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본 최고의 국립대 중 하나인 교토제국대학 서양사학과에 합격합니다. 반면 윤동주는 떨어졌고 이후 립교대를 거쳐 1942년 도시샤 대학으로 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도시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회가 윤동주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송몽규는 요시찰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특별고등경찰은 수시로 송몽규의 하숙집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1943년 7월 10일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민족 문화를 지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송몽규가 체포되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월 14일 윤동주도 함께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돼 가혹한 옥고를 치르다 1945년 몇 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송몽규의 죽음을 들은 어머니 윤신영은 가슴이 부서지도록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송창희는 더욱 비장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후쿠오카로 간 그는 화장터에서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었습니다. 타고 남은 뼈 조각을 절구에 빻는 과정에서 뼈가루가 바닥에 튀자 소리쳤습니다. 이 원수의 땅엔 몽규의 뼈가루 한 점도 남길 수 없다. 그는 아들이 뼈가루뿐 아니라 절구 주변의 흙까지 싹 다 쓸어 담아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의 일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하얼빈에서 젊은 여인이 7살쯤 된 아이를 업고 송몽규의 소식을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전하자 그 여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송몽규의 핏줄이었는지 이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송몽규와 윤동주가 지키려 했던 정신의 핏줄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뜬 눈으로 지켜보며 평생 살아남은 자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섬세한 감수성과 송몽규의 서슬퍼런 기백을 자신의 온몸에 새겨넣고 친구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완성하기 위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던진 사람, 시인을 꿈꿨고 고고한 신학자의 길을 걸으려 했으나 먼저 간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결국은 거친 거리의 투사가 되어야만 했던 늦깎이 혁명가, 죽은 친구들의 목까지 짊어지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바로 문익환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 그는 백발의 제야 투사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물간 종북인사 정도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배우 문성근이라는 사실만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문익환 목사가 윤동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은 더더욱요. 늦봄, 문익환, 그가 처음부터 투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루 종일 히브리어 성경에 파묻혀 지내던 한국 최고의 구약성서 학자이자 번역가였습니다. 윤동주가 밤하늘의 별을 헤며 시를 쓸 때, 송몽규가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누며 총을 잡을 때 문익환은 신학을 탐구했죠. 문익환 목사가 거리에 투사가 된 것은 머리가 하얗게 센 59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죽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안락한 강단에서 내려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점잖았던 목사의 입에서는 성경 구절 대신 독재타도의 외침이 터져나왔고 무려 6번의 옥살이를 하며 10년 3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거리의 신학자라 불렀고 훗날 분단된 조국의 허리를 잇는 통일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늦봄이라는 자신의 호답게 친구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시대의 아픔을 직시하였으나 누구보다 뜨겁게 시대를 껴안았던 사람, 늦게 찾아온 봄처럼 문익환의 삶은 먼저 간 친구 윤동주의 시와 송몽규의 행동을 자신의 삶으로 비로소 완성해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부활이었습니다. 문익환은 1918년 6월 북간도 명동촌에서 아버지 문재린과 어머니 김신묵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문익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어요. 문재린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 칼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민족부흥운동에 매달립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전국에 4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이 땅 위의 천국을 위해 온갖 불의와 싸웠어요. 어머니 김신묵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여자비밀결사대원이자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고 훗날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된 흰빛교회를 일군 사람이었죠. 문익환은 이런 부모에게서 민족주의와 진보적 기독교 신학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저항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윤동주와 함께 평양 숭실학교를 다니던 때였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평양, 그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공부하고자 했던 소년의 꿈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이 조각나고 맙니다. 일제가 신사를 짓고 학생들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신사참배였습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 혹은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북간도의 거친 들판에서 민족혼과 십자가 정신을 먹고 자란 두 소년에게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숭실학교의 교장마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파면당하자 문익환과 윤동주는 인생의 첫 번째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졸업장이 보장된 안락한 미래 대신 고난의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 휴학을 결의했죠. 학교 측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학교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떠날 것인지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문익환은 5학년 졸업반, 윤동주는 4학년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었으나 두 사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문익환은 미련 없이 자퇴서를 던졌습니다. 졸업을 불과 한 학기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윤동주 역시 문익환의 뒤를 따라 짐을 쌌습니다. 비굴하게 졸업장을 따느니 떳떳한 중퇴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훗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윤동주의 시와 독재 정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문익환의 투쟁은 바로 이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8년 봄 윤동주와 송몽규가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던 그 시기 문익환은 홀로 도쿄로 건너갑니다. 일본 신학교에서 그는 천황을 신격화한 제국주의 신학에 맞서 오직 성서 공부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1943년 군국주의의 광기가 조선인 유학생에게도 덮치면서 학도병 징집이 시작됩니다. 총을 들고 천황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 문익환은 이를 피해 봉천으로 떠나서 목사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45년 그토록 사랑하던 친구 윤동주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윤동주의 사망 소식을 접한 문익환은 일본을 빠져나올 때 함께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 친구들을 사지에 두고 나 혼자 떠났다는 죄책감에 땅을 치며 후회하죠. 이때 느꼈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부채의식은 훗날 문익환이 성서학자의 길을 버리고 추악한 현실과 맞서 싸우도록 한 정신적 바탕이 됩니다. 해방 후 그는 신학자로서 조용히 성서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난 날, 문익환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고상한 신학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전태일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였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숨들이 전태일이며 전태일이어야 한다고. 전태일 분신 이후 문익환은 전태일 아닌 것들아 다들 물러가거라 라며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한 격정적인 시들을 발표하죠. 어쩌면 문익환은 전태일의 죽음에서 30년 전 먼저 떠난 친구들의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불꽃이 되어 산화한 청년 전태일에게서 윤동주와 송몽규의 넋을 마주한 것이죠. 그리고 1976년 3월 1일 서울의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며 첫 번째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 6번의 투옥, 10년 3개월의 옥중 인생. 하지만 이 수감 생활이야말로 문익환의 신앙과 신학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인생을 헛살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쟁이가 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살아간 예수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문익환 목사. 신앙과 삶의 본질이 슬픔에 있음을 깨닫고 타인의 슬픔 속에
신의 슬픔이 있음을 목격하고 이 슬픔 속에서 예수의 용서와 화해를 꿈꾸었던 신학자 문익환, 죽는 날까지 군부의 독재 세력과 맞서 싸우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꿈꾸었던 그는 1994년 1월 18일 수유리 자택에서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을 감옥과 거리를 오가며 혹사당했던 심장이 끝내 경련하다가 멈춰버렸죠. 그의 장례는 민주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졌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그의 유해는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성 모란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살아생전 문익환 목사는 옥중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동주가 없는 문익환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9살 젊음으로 동주는 지금도 제 옆에, 아니 제 속에 살아 있습니다. 민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혼연일체가 된 그의 시정신이 그가 자리를 비운 이 역사를 살아가도록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편지도 남겼죠. 동주 형, 형은 시집 한 권 남기고 갔는데 난 5번째 시집을 내게 되었군요.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심정이군요. 나같이 평범한 시인도 감옥에 들어오면 시가 쏟아져 나오는데 형같이 타고난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억울한 죽음을 날마다 숨쉬어 얼마나 절절한 시들을 짓씹었을까. 그 절절한 시들이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져간 걸 생각하면 난 죽고만 싶은 심정이 된다오. 형이 그리워 7월 20일 안동에서 아우 이관 올림. 늦봄 문익환의 숨소리에 이토록 윤동주가 절절히 살아있었습니다. 시인을 꿈꾸다 죽은 윤동주, 혁명을 꿈꾸다 죽은 송몽규, 그리고 그들의 꿈을 대신 짊어지고 평생을 싸웠던 문익환. 어쩌면 우리 역사의 봄은 이들이 흘린 눈물 위에서 피어난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